기차는 이미 3시간째 달리고 있었고 창밖은 오래전부터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나는 아래층 침대에 누워 객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철로 이음매 소리를 세고 있었다. 어릴 적에는 자장가처럼 들렸던 그 규칙적인 덜컹거림이 지금은 왠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옆 아래층 침대에서는 진우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기차가 서울역 승강장을 떠나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다. 그냥 눈을 감고 벽 쪽으로 돌아눕자 끝이었다. 미나는 얇은 담요 아래로 보이는 그의 넓은 등을 10분쯤 바라보며 그에게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주어지는지 생각했다. 잠, 평온함, 자신감, 이 모든 것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내장된 것 같았다. 그들은 26 동갑이었다. 7개월 전인 5월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미나의 아버지 박태준 회장은 딸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만 예식에 보탰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에서 기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진우의 손을 건조하게 거의 형식적으로 잡았고 짧은 축사를 한 뒤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떴다. 미나는 그때 못 본 척했다. 그녀는 척하는데 능숙했다. 아버지와의 삶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었다. 박 회장은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수도권에 여러 건물을 올린 건설 사업, 필요한 사무실과의 인맥. 그는 결코 소리치거나 발을 구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상대방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눈빛을 보낼 줄 알았다. 진우는 그 눈빛 아래서 굽히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이 아버지를 가장 화나게 했을 것이다. 진우는 안산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수도권의 저렴하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를 함께 월세로 얻었다. 미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그들은 다툼 없이 열정 없이 평온하게 살았다. 어쩌면 너무 평온하게. 지금 그들은 부산으로 가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자란 도시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행 계획도 그가 짰고, 표도 그가 샀고, 모든 것을 그가 준비했다. 미나는 쉽게 동의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관계에서 주로 동의하는 쪽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오늘 밤 전까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천장을 보았다. 객차는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객실 벽 너머로 누군가 복도를 지나갔다. 조용한 발걸음,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미나가 눈을 감고 거의 잠이 들었을 때 객실 문이 갑자기 살짝 삐걱거렸다. 문은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열렸다. 미나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켰다. 문에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키가 작고 땅딸마막하며 제복을 입은 여승무원이 서 있었다. 미나는 기차에 탈 때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사무적으로 불필요한 말 없이 표를 확인했다. 이름은, 미나는 그녀의 명찰에 김영자라고 쓰여 있는 것을 얼핏 보았다. 지금 김영자는 문에 서서 미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을 업무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 눈빛에는 사적인, 거의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몸을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퀴 소리보다 잠든 진우의 숨소리보다 더 조용하게 겨우 들렸다.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남편은 깨우지 말고 안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미나는 자신이 이 말을 실제로 듣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잘못 들었거나 꾸미거나 피로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영자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곁에 서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침착하고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네? 미나가 입술만으로 물었다. 다음 정거장은 20분 후예요. 가방 챙겨서 조용히 나가요. 하지만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김영자는 잠든 진우를 힐끗 보며 말을 끊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그녀는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미나는 몇 초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숨은 고르지 않았다. 심장은 필요 이상으로 빨리 뛰었다. 그녀는 징조를 믿지 않았고 예감도 믿지 않았으며 밤에 설명도 없이 조언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편집자였고 말과 논리의 사람이었으며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 그녀가 서 있던 방식, 바라보던 방식, 거의 소리 없이 말하던 방식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신비주의도 예언도 아니었다. 불을 보기 전에 먼저 느끼는 연기 냄새처럼 살아있고 현실적인 무언가였다. 미나는 진우를 보았다.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워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어깨는 이완되어 있었다. 그는 정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생각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거의 기계적이었다. 불을 켜지 않고 무늬의 희미한 야간등에 의지해 침대 밑에서 자신의 여행 가방을 더듬어 찾았다. 서류, 휴대폰, 지갑, 몇 가지 옷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었다. 재킷을 걸치고 운동화에 발을 집어넣었다. 이 모든 행동을 마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처럼 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느껴졌다. 바퀴의 리듬이 약간 달라지고 앞으로 살짝 기울었다. 미나는 가방을 들고 객실 문으로 향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객실 사이에 긴 통로를 비추고 있었다. 객차 끝 어딘가에 출입구가 빛나고 있었다. 미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이건 그냥 신경과민, 그냥 피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출입구까지 가서 진정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녀가 객차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소리도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느낌. 김영자가 그녀의 눈을 바라볼 때 객실에서부터 솟아올랐던 바로 그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미나가 돌아섰다. 진우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 바지만 입고 맨발로 말없이 서 있었다. 놀라움도 질문도 없이 그냥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나야, 어디가? 같은 말도 없었다. 오직 눈빛뿐이었다. 꺼진 텔레비전 화면처럼 평평하고 텅 빈 눈빛. 기차가 멈췄다. 창밖으로 작은 밤 기차역의 승강장이 스쳐 지나갔다. 몇 개의 가로등, 나무로 된 역사 건물, 주위의 어둠. 미나는 어떻게 객차 문을 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계단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발이 승강장에 닿았을 때의 느낌만 기억했다. 단단하고 차갑고 현실적인. 그리고 그녀는 달렸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어둠 속으로 낯선 도시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 대해 아직 그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그 눈빛으로부터 멀리 뒤에서 기차가 경적을 울리며 떠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승강장에 혼자 남았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차가운 공기 속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가슴 속에서 뜨거운 석탄처럼 타오르는 한 가지 확실한 폭만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 오래전부터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단지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다. 승강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몇 개의 희미한 가로등이 작은 나무 역사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칠이 벗겨진 노란색 페인트, 그리고 보기에는 10년은 바꾸지 않은 듯한 유리 속 열차 시간표, 입구 옆 벤치, 쓰레기통, 벽에 달린 공중전화 한 대는 다른 시대의 말없는 증인이었다. 미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승강장에는 그녀 외에 단 2사람뿐이었다. 큰 보따리를 든 노인이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부지런히 출구로 끌고 갔다.
그리고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는 어떤 남자가 즉시 마중 나와 껴안고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데려갔다. 미나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떠나는 기차의 꼬리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녹아내리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정적, 오직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뿐. 주머니 속 휴대폰은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음을 알렸다. 미나는 화면을 보았다. 진우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 3통. 모두 최근 4분 사이에 걸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전화하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석탄과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생각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생각해. 역 이름은 진산이었다. 내릴 때 표지판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원도에 있는 작은 도시인 듯했다. 부산까지는 여기서 멀었고 서울도 마찬가지였다. 지갑 속 현금은 30만 원이 조금 넘었다. 카드도 있지만 만약 진우가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거래가 신호등이 될 것이다. 그녀는 승강장을 나와 역 광장으로 갔다. 광장이라고 하기엔 거창했다. 작은 아스팔트 공터, 몇 대의 차, 셔터가 내려진 작은 가게 하나, 그리고 행운, 지붕에 택시 표시등이 있는 외로운 차 한 대가 보도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운전사는 좌석 등받이에 기댄 채 졸고 있었다. 미나가 유리를 두드렸다. 40대 후반에 면도를 하지 않고 털 칼라가 달린 재킷을 입은 남자가 눈을 뜨고 불만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젊은 여자가 혼자 밤 기차역, 그리고 그는 창문을 내렸다. 어디로? 그가 짧게 물었다. 지금 문 연 카페 같은 곳 있나요? 미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그녀 자신도 놀랐다. 운전사는 뒤통수를 긁었다. 24시간 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버스 터미널에 있는 터미널 카페는 금요일엔 새벽 3시까지예요. 오늘이 마침 금요일이네요. 거기로 가주세요. 7분 정도 차를 탔다. 미나는 창밖으로 잠든 도시를 보았다. 어두운 집 창문, 드문 가로등, 텅 빈 거리야. 진산은 아주 작은 도시였다. 중심가의 서너 개의 거리, 판자 같은 5층 아파트, 몇 개의 상점, 수백 개의 평범한 지방 도시 중 하나. 하지만 오늘 밤 이 도시가 그녀에게 거의 구원처럼 느껴진 것은 바로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나 진우를 알지 못했다. 터미널 카페는 어두운 거리 한가운데서 외로운 노란 창문으로 빛나고 있었다. 간판은 꾸밈없이 단순했다. 글자들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안은 따뜻했고 커피와 무언가 튀기는 냄새가 났다. 테이블 몇 개 중 절반은 비어 있었다. 카운터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미나가 들어와 재킷을 벗고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댄 채. 어릴 적부터 생긴 오랜 습관이었다. 아버지는 식당에서 항상 그렇게 앉았다. 홀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하고 있었다. 2분쯤 지나자 카운터 뒤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다. 보기에는 28살이 넘지 않아 보였다. 보통 키에 어두운 머리카락, 단순한 머리 모양, 꾸밈 없고 서비스업에서 짓는 의례적인 미소 없이 솔직한 얼굴. 그냥 인간적인 얼굴이었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와 그녀 앞에 투명 파일에 끼워진 메뉴판 한 장을 놓았다. 안녕하세요, 아니면 이제 밤인가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따뜻한 거 뭐 드실래요? 차요. 미나가 말하고는 바로 말을 멈췄다. 무언가 안에서 조여왔다. 그 단어는 기계적으로 튀어나왔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그 순간 그것이 그녀의 속을 찔렀다. 자, 김영자는 말했다. 남편은 깨우지 마.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있어서 미나는 생각 없이 기차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도 몰랐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웨이터가 조용히 물었다. 미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호기심 없이 그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지 이해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커피요. 그녀는 스스로를 정정했다. 진한 커피로요.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갔다. 미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제 진우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는 7통이었다. 그녀는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며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있을 때 무언가 진실된 것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습관이나 편안함, 공동생활이 아닌 바로 살아있는 무언가를 그녀는 정확히 기억해낼 수 없었다. 웨이터가 진한 커피를 가져왔다. 작은 잔에 받침과 각설탕 한 조각이 곁들여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미나가 갑자기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지막이 물었다. 여기 호스텔이나 그런 곳이 있는지 아세요?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해서요. 그는 멈춰섰다. 불필요한 질문이나 비웃음 없이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하나 있어요. 편한 게스트하우스라고 중앙로 12번지예요. 여기서 걸어서 15분, 차로는 3분 거리예요. 24시간 운영하고 보통 자리는 있어요. 비싸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는 기사님 번호가 있는데 빨리 올 거예요.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려요. 그는 전화를 걸러갔다. 미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손가락은 차가웠다. 창밖의 텅 빈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생각은 말로 정리되지 않고 단편적인 이미지와 순간들만 맴돌았다. 기차 복도에 서 있던 진우. 평온한 눈빛. 한마디 말도 없이 객실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몸을 숙이던 김영자. 남편은 깨우지 마.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왜 그녀는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웨이터는 몇 분 후에 돌아왔다. 택시는 10분 후에 올 거예요. 그는 옆 테이블에 앉았다. 너무 가깝지 않게 압박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였다. 제 이름은 현우예요. 그가 덧붙였다. 혹시 필요하면요. 미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미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썼다.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자주 그러세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밤에 낯선 사람들을 돕는 거요. 현우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작게 미소 지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요. 네, 어렵지 않아요. 택시는 정확히 10분 후에 왔다. 미나는 커피 값을 계산하고 재킷을 걸쳤다. 문가에서 돌아섰다. 고마워요. 현우 씨, 행운을 빌어요, 미나 씨. 그가 말했다. 그녀는 밤속으로 나섰다. 차는 텅 빈 거리를 따라 움직였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천천히 지나갔다. 미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아침이 되면 김영자를 찾아야 한다. 그 여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미나는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편한 게스트하우스는 이름 그대로 소박하고 깨끗하며 꾸밈 없는 곳이었다. 리셉션의 여자는 돈을 받고 열쇠를 건네주며 불필요한 질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나는 작은 방문을 닫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재킷을 입은 채로 침대보 위에 누웠다.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었다. 진우의 전화는 1시간 더 계속되다가 멈췄다. 미나는 어둠 속에서 낯선 도시의 정적을 들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아직 어떤 결정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내려졌을 때처럼 미나는 아침 8시 30분에 잠에서 깼다. 몇 초간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낮고 흰 칠이 된 구석에 작은 금이 간 천장이었다. 그러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기억났고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차갑고 빽빽하고 현실적인 기차, 김영자, 복도의 진우, 밤의 승강장, 카페, 현우, 게스트하우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창밖은 잿빛 아침이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유리창에는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아래 어딘가에서 차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쾅 닫혔다. 남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 없는 평범한 작은 도시의 평범한 아침. 미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진우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 23통. 마지막은 아침 6시 40분. 문자 메시지 3개. 첫 번째. 미나야 어디야? 두 번째. 답장해. 걱정돼. 세 번째. 새벽 3시에 보낸 것. 그냥 점 하나. 마침표 하나였다. 미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말 대신의 점. 이게 뭘까? 당혹감, 위협, 아니면 허공에 전화하는데 지친 사람의 피로감일까? 그녀는 몰랐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혼 생활의 평온함으로 받아들였던 바로 이 무지가 지금은 그녀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을 몰랐다. 그 평온하고 꿰뚫을 수 없는 외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다. 미나는 작은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가방에는 깨끗한 티셔츠와 청바지가 있었다. 그녀는 짧은 여행에도 항상 갈아입을 옷을 챙겼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편집자로서의 습관이었다. 수돗물을 마시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김영자를 찾을 차례였다. 이 생각은 깨어난 순간부터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 승무원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에 남의 객실에 들어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규칙을 어겼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그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었고 미나는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코레일 공식 웹사이트, 고객의 소리, 승객을 위한 양식,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자동 응답기가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라고 안내했다. 미나는 4분을 기다렸고 마침내 지치고 전문적으로 정중한 여성의 실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코레일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제 출발한 서울발 부산행 KTX 117호 열차 승객입니다. 저희 칸 승무원과 연락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김영자 씨입니다. 5호차였습니다. 잠시 침묵. 실례지만 어떤 일로 연락하시려는 건가요? 미나는 잠시 생각했다. 객차에 개인 물품을 두고 내렸습니다. 휴대폰이요. 찾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의심을 사지 않는 간단하고 깔끔한 거짓말. 그녀 안의 편집자가 자동으로 가장 그럴듯한 버전을 선택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원이 말했다. 미나는 6분을 더 기다렸다. 게스트하우스 창밖으로 회색 거리, 주차된 차들, 바람을 거슬러 고개를 숙이고 보도를 걷는 유모차를 끈 여자를 보았다. 고객님의 요청을 해당 승무사업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상담원이 말했다. 하지만 직원의 개인 연락처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미나가 말했다. 그럼 5호차 승객 박미나가 다시 전화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소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문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받아 적고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사업소 이메일 주소로 짧고 정중하며 명확한 이메일을 썼다. 열차 번호, 객차, 날짜,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명시했다. 불필요한 세부 사항 없이 그저 직원과의 연락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미나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했다.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때로는 기다림 자체가 행동이 되기도 한다. 조건을 만들고 그것이 작동할 시간을 주는 것. 그녀는 그것을 이해했다. 아래층 작은 공동 주방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신문을 든 노인 한 분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인사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찬장에서 다른 투숙객이 남기고 간 크래커를 찾았다. 옆에는 드세요라는 쪽지가 있었다. 몇 개를 먹고 커피로 넘겼다. 생각했다. 7개월의 결혼 생활. 그들은 거의 2년 전 공통의 지인을 통해 진우가 참석하게 된 출판사 회식에서 만났다. 그는 그녀가 익숙한 주변 사람들과는 달랐다. 부유하지도 출세지향적이지도 세련되거나 계산적이지도 않았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활짝 웃고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버지는 알게 되었을 때 짧게 말했다. 그 사람이 너랑 격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니? 미나는 격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거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은 입술을 오므리고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미나는 느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미나가 긴장하며 받았다. 박미나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젊지 않고 약간 쉰 소리가 났다. 네, 김영자입니다. 메시지 전달받았습니다. 미나는 식탁에서 일어나 신문을 든 노인에게서 멀리 떨어진 복도로 나갔다. 김영자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에 저희 객실에 들어오셨잖아요. 저보고 내리라고 하셨고요.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긴 침묵. 미나는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김영자 씨 옆을 지나가는 소리, 그녀가 수화기를 가리며 살짝 고개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혼자 계세요? 김영자 씨가 물었다. 네. 좋아요. 다시 잠시 침묵. 그러다 마치 결심한 듯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침묵했다면 평생 그걸 안고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그 전날 저녁 10시쯤 기차가 막 서울을 빠져나왔을 때 김영자 씨는 객차를 돌며 객실을 확인하고 차를 권하고 있었다. 미나와 진우가 탄 객실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노크를 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노크하지 않았다. 문이 살짝 덜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목소리, 조용하지만 또렷했다. 진우가 통화 중이었다. 김영자 씨는 엿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들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하지만 충분했어요. 그녀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저울질하듯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차에 약을 탈 거라고,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요. 미나는 게스트하우스 복도에 서서 발밑의 바닥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이해. 이름을 말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니요.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될 거고 장인어른이 나중에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이라고만 했어요. 아니면 그런 비슷한 말이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김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하지만 심장마비와 차에 약을 탄다는 건 정확히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간 거예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대화를 엿들었다고요? 말뿐인 증언이잖아요. 당신은 이미 기차에 없었을 텐데요. 다음 역에서 내렸으니까.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김영자 씨의 목소리가 약간 딱딱해졌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당신에게 경고했잖아요. 미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김영자 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 번호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조심하세요. 통화가 끊겼다. 미나는 휴대폰을 내리고 벽에 한 점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장인어른. 진우는 장인어른이 나중에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혹은 진우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웠다. 아버지가 정말로 알고 있었다는 것. 미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다. 7개월의 결혼 생활, 보험, 심장마비, 차.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직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명료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숨지 않을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먼저 준비를 해야 했다. 다음 이틀 동안 미나는 진산에 머물렀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당장 혼란스럽고 계획도 증거도 없이 돌아가는 것은 주도권을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미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김영자와의 통화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그녀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낯선 도시를 걸었다. 목적 없이, 경로 없이 그냥 걸었다. 진사는 조용한 곳이었다. 중앙로를 따라 늘어선 낡은 2층 건물들, 작은 시장, 금박돔이 있는 교회, 벤치가 있는 작은 공원. 이곳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짧고 불필요한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미나도 똑같이 답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김영자와의 대화가 악몽처럼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나는 감정적인 것을 실무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 능숙했다. 이것은 출판사에서 원고가 조각나고 구조를 찾아야 할 때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이 있고 공백이 있고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었다. 사실 첫 번째, 진우는 전화로 그녀의 차에 무언가를 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을 김영자가 들었다. 사실 두 번째, 진우는 장인인 박태준 회장을 언급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버지가 공범이거나 아니면 진우가 아내가 죽은 후 장인이 어떤 식으로든 상속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거나 보험. 미나는 반년 전 진우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기억했다. 만약을 위해서.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미래를 생각해야지 라고 말했다. 그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이제 그녀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었다. 사실 세 번째, 진우는 기차 복도에 서서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부르지도 쫓아오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이것은 겁먹거나 당황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계산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공백 첫 번째, 그녀는 진우가 정확히 누구와 통화했는지 몰랐다. 김영자의 목소리가 유일한 증거이며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공백 두 번째, 그녀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타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물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공백 세 번째, 그녀는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 미나는 작은 가게에서 공책과 펜을 샀다. 오랜 습관이었다. 그녀는 항상 손으로 쓸 때 생각이 더 잘 정리되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창가 책상에 앉아 기록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아닌 오직 구조만을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알아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요일 저녁이 되자 그녀에게는 계획이 생겼다.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다. 첫째, 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며칠 후에 돌아간다. 진우에게 시간을 준다. 그녀가 당황하고 겁먹고 공황 상태로 도망쳤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가 긴장을 풀게 한다. 둘째, 돌아오면 역할을 연기한다.
이상한 꿈이나 신경쇠약에 겁먹어서 돌아와 화해하고 싶어하는 순진한 아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셋째, 그가 솔직하게 말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능하다. 자신을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위협이 없다고 생각할 때 조만간 실언을 하기 마련이다. 넷째, 녹음기, 대화 녹음.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다섯째, 변호사, 혼전 계약서. 그녀는 결혼 전에 아버지가 혼전 계약서를 고집했던 것을 기억했다. 조용히, 소란 없이 그저 서명해라. 이건 일반적인 관행이야. 라고 말했다. 진우는 그때 얼굴을 찡그렸지만 서명했다. 솔직히 미나는 그 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찾아 주의 깊게 읽어야 했다. 그녀는 공책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유리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른 가을의 황혼이 도시에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거리를 따라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끌고 있었고 한 노인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게 옳았다. 일요일 아침, 미나는 다시 터미널 카페에 갔다. 그곳에 갈 계획은 없었지만 버스 터미널 쪽으로 산책하다 보니 발이 저절로 익숙한 노란 창문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붐비지 않았다. 먼 테이블의 노부부, 자동차 도로 지도를 든 두 남자, 카운터 뒤에 젊은 여종업원, 그리고 현우가 있었다. 그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이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처럼 집중된 표정으로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는 미나를 바로 알아보고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꾸밈없고 진실된 가벼운 놀라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미나 씨, 그가 말했다. 그냥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현우 씨, 그녀도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다시 그 테이블에 앉아도 될까요? 어느 테이블이든 당신 거예요. 그가 홀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요? 커피요? 그녀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현우는 커피를 빨리 가져왔고 이번에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잔을 놓고 잠시 침묵하더니 맞은편에 앉았다. 강요하지 않고 오직 몸짓 하나로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도시에 남으셨네요. 그가 말했다. 질문이 아닌 단정이었다. 며칠 동안요. 미나가 대답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현우는 호기심 없이 이야기를 캐내려는 욕심 없이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그냥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진실을 말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결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가 설명이나 조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같은 말 없이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미나는 어떤 말보다도 그 침묵에 감사했다. 그들은 나중에 바로가 아니라 서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이 충분히 오래 함께 앉아 있으면 침묵이 저절로 말로 바뀌는 것처럼 현우는 터미널 카페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옆 도시에서 와서 자기 사업을 할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아직 잘 안 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 연민 없이 그저 사실처럼 말했다. 미나는 편집자로 일한다고 말했다. 기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일요일 아침, 비뚤어진 간판과 작은 잔에 담긴 커피가 있는 이 카페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진실된 무언가가 있어서 미나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안 없이 역할 없이 말을 미리 계산할 필요 없이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존재했다.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약 1시간. 그러다 현우가 일어섰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다. 일해야 했다. 그는 잔을 치우고 처음과 같은 조용한 미소로 작별 인사를 했다.
또 오세요. 그가 말했다. 또 올게요. 미나가 대답했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가방을 싸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정산하고 가장 가까운 큰 역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그곳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이 있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떠나기 전에 그녀는 공책을 펴고 토요일에 썼던 것을 다시 읽었다.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책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전철은 오후 2시 30분에 서울에 도착했다. 미나는 서울역 승강장에 내려서자마자 익숙한 도시의 리듬을 느꼈다. 빽빽하고 빠르고 무관심한 인파는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다. 가판대와 개찰구를 지나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나 기둥 옆에서 지루해하는 경찰관을 지나 서울은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서울은 언제나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수도권의 숲이 지나가는 동안 미나는 휴대폰에서 출판사 동료가 한 번 추천해준 변호사 정수경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다. 50대 여성으로 가족법 전문이며 꼼꼼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미나는 버스에서 바로 그녀에게 전화해 긴급한 만남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불필요한 질문 없이 오후 4시로 시간을 정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청담동에 있었고 작고 엄숙하며 벽에는 나무 패널이, 선반에는 서류철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정 변호사는 미나가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키가 작고 얇은 태양경을 썼으며 짧게 자른 어두운 머리에 좀처럼 놀라기 힘든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미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거의 모든 것을. 김영자 씨나 기차,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세부 사항은 빼고 중요한 것만 말했다. 남편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싶었고 혼전 계약서를 찾고 싶었다. 정 변호사는 말없이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재킷 자락으로 천천히 생각에 잠긴 듯 닫고 다시 썼다. 혼전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있을 거예요. 결혼 전에 서명했어요. 원본은 집에 서류 폴더에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다. 주의 깊게 읽고 제게 사본을 가져오세요. 그녀는 공책에 메모했다. 둘째, 만약 이혼 후 재산 분할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생명에 위협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이고 거기에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형사사건도 유리한 조건의 정상적인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미나가 말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주의 깊게 평가하듯이 바라보았다. 지금 안전하십니까? 네, 아직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고 저와 상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미나는 6시가 조금 넘어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에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가로수길을 따라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서서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는 그녀를 정적으로 맞았다. 진우는 집에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있는 그의 신발과 부엌의 불빛을 보았다. 미나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가방을 천천히 침착하게 내려놓았다. 스스로에게 3초를 주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역할 시작. 그가 문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왔다. 문간에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기차 복도에서 보았던 그 표정. 평온하고 감정 없고 꿰뚫을 수 없는. 그러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살짝 움직였다. 따뜻해진 것은 아니지만 달라졌다. 돌아왔네. 그가 말했다. 돌아왔어. 미나가 대답했다. 그녀는 목소리에 약간의 죄책감을 섞었다.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만.
진우 씨, 설명할 게 있어. 듣고 있어.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았다. 힐끗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선반 위에 머그잔 2개, 작년에 부산에서 사온 자석이 붙은 냉장고, 고양이 단추는 창턱에서 졸고 있었다. 평범한 아파트, 평범한 삶. 그것이 사실은 무대장치였다니. 무서웠어. 미나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식탁을 보았다.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기차에서 갑자기 뭔가 덮쳐왔어. 공황 발작 같은 거였나 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내리고 싶었고 그래서 내렸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리석었어, 알아. 진우는 가스레인지 옆에 등을 기대고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 초간 침묵했다. 공황 발작, 그가 반복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거의 중립적이었다. 거의.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피곤했나 봐. 그녀는 약간의 미소, 당황하고 화해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전화 안 받아서 미안해. 혼자 있으면서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는 식탁으로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오랫동안 탐색하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가 말했다. 그럴 수 있지.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미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틀 동안의 불확실성을 진심으로 걱정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묻고 화내고 설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진우는 그녀의 버전을 즉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편리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황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저녁에 그들은 함께 식사했다. 진우는 국을 데우고 상을 차렸다. 미나는 먹으면서 사소한 이야기, 날씨나 게스트하우스 책장에서 가져온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대화의 표면 아래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현 같은 긴장감이 있었다. 둘 다 그것을 느꼈다. 둘 다 아닌 척했다. 저녁 식사 후 진우가 텔레비전을 보러 갔을 때 미나는 짐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가 보관된 곳을 찾았다. 끈으로 묶인 두꺼운 파란색 폴더를 발견했다. 열었다. 혼전 계약서. 거기 있었다. 6페이지. 작은 글씨. 공증인 인장. 그녀는 각 조항을 이해하며 천천히 읽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꼼꼼했다. 계약서는 이혼 시 결혼 전 취득한 모든 재산, 즉 미나의 아파트, 아버지가 3년 전에 그녀 명의로 만들어준 작은 펀드의 지분은 그녀의 소유로 남도록 작성되었다.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으로 나누되 단서 조항이 있었다. 배우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고의적인 위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모든 것이 그녀에게 귀속된다. 미나는 이 조항을 2번 읽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지만 진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계약서를 고집했다. 그래서 설명 없이 조심스럽게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녀는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폴더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다. 진우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돌아보지 않았다. 미나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품 파우치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역 근처 전자제품 가게에서 현금으로 샀다. 라이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였다. 녹음을 확인했다. 깨끗하게 작동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창백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었다. 다음 4일 동안 미나는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힘을 요구하는 생활을 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진우 옆에서 잠을 깼고 평온한 목소리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으며 2 사람 몫에 커피를 끓이고 그가 어떻게 잤는지 물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출판사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순간에 웃었다. 자신의 신경에 겁먹어서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하는 순진하고 용서하는 아내의 역할. 이 역할은 끊임없는 주의를 요구했다. 과장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됐다. 바로 그런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약간 부드러우며 전혀 요구하지 않는 모습이어야 했다. 진우는 이틀째 되는 날부터 긴장을 푼 것 같았다. 미나는 곁눈질로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마치 편집해야 할 텍스트를 관찰하듯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톤을 느끼며 그리고 톤은 변하고 있었다. 첫날 그는 경계하며 짧게 대답하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쳐다보았다. 셋째 날에는 말이 많아졌다. 넷째 날에는 거의 평소와 같아졌다. 그녀가 관계 초기에 알았던 그 진우, 자신감 있고 침착하며 약간 거만한, 그녀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 거만함이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녹음기는 매일 주머니에 있었다. 작고 납작하며 엄지손가락 하나로 켤 수 있었다. 미나는 여러 번 다른 방에서 다른 거리에서 녹음을 시도했다. 소리는 깨끗하게 녹음되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가까이 있는 것이었다. 목요일 저녁, 그녀는 직접 저녁을 준비했다. 그들의 일상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보통은 번갈아가며 요리했다. 진우가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을 식탁에 올렸다. 낮에 집 근처 가게에서 산 작은 초에 불을 붙였다. 이 모든 것이 무대 장치의 일부였다. 실내의 분위기,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분위기, 모든 것이 괜찮다는 분위기. 진우가 퇴근해서 차려진 식탁을 보고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다. 무슨 날이야? 그가 물었다. 그냥. 미나가 대답했다. 부드럽게, 과하지 않게 미소 지었다. 집에서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어. 그는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았다. 미나는 와인을 따랐다. 그들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유리와 유리. 진우는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잔을 손에 들고 거의 마시지 않았다. 대화는 쉽게, 너무 쉽게 흘러갔다. 두 사람이 깊이를 건드리지 않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할 때처럼 진우는 직장 이야기를 했다. 공장에서 새로운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다. 공급업체와 문제가 있었다. 공장장이 신경질을 냈다. 미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흥미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행동 패턴이었기 때문이다. 주의 깊은 아내, 관심 있는 아내. 두 번째 잔을 마신 후 진우는 약간 부드러워졌다. 어깨가 내려가고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미나는 순간을 포착했다. 진우 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물어볼 게 있는데 화내지 마. 그는 긴장 없이 침착하게 그녀를 보았다. 물어봐. 어제 아빠가 전화했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박 회장은 정말로 짧게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었다. 미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 당신이랑 아빠랑 보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이것은 확인이었다. 얼음 위를 걷는 첫걸음처럼 조심스러웠다. 미나는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진우의 반응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잔을 쥔 손가락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살짝 쥐어졌다. 보통 이야기였어. 그가 말했다. 별거 아니야. 아빠가 우리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대해 물어봤어. 정확히 뭘 궁금해했는데? 기술적인 세부사항, 지급금, 기간. 아빠는 사업가잖아. 세부사항에 얼마나 파고드는지 알잖아. 진우는 짧고 약간 경멸적으로 피식 웃었다. 너에 관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하지. 미나는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녀가 동의했다. 아빠는 그래. 잠시 침묵. 보험 금액이 커? 표준이야. 그가 잔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미나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솔직하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아빠가 당신이 먼저 전화했다고 암시해서 혹시 뭔가 계획하고 있다면 나한테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녀가 알던 가정적이고 올바른 미소였다. 그냥 우리 관계가 안정적이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가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미래, 미나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저녁은 평화롭게 끝났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진우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있었고 보험증권이 존재하며 그가 먼저 그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진정한 순간은 다음 날 찾아왔다. 금요일에 오래 기다리던 것이 종종 그렇듯 예상치 못하게 미나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침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서 원고를 편집하고 있었다. 진우는 주말 근무에 나가지 않았다.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거실에 앉아 통화 중이었다. 미나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평온하고 사무적인 톤. 그러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나는 원고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일어섰다.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문을 더 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문간 옆 벽에 섰다. 말했잖아, 괜찮다고. 그녀는 돌아왔고 진정됐어.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응, 신경쇠약.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 잠시 침묵. 아니, 아무것도 취소할 필요 없어. 그냥 좀 기다리자. 3주 아니면 4주 정도. 모든 게 안정될 때까지. 더 긴 침묵. 박 회장님이 보험은 유효하다고 했어. 지급은 표준이고 문제 없을 거라고. 의사는 이미. 응, 그 사람. 모든 게 준비됐어. 그냥 서두를 필요 없어.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확신해. 미나는 벽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의지력으로 고르게 숨을 쉬었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고 맑았다. 그는 의사는 이미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추상적인 의도가 아니라 준비된 계획, 공범과 의료적인 은폐까지, 그리고 아버지 박태준 회장. 보험은 유효하다. 미나는 아버지가 완전한 공범인지 아니면 그저 진우의 손에 들린 편리한 도구, 그의 이름과 인맥이 계획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따로 알아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약 2분 더 서 있었다. 진우가 통화를 마치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소리 없이 책상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원고를 손에 들었다. 1분 후 진우가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페이지를 약간 찌푸리며 앉아서 읽고 있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녀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냥 나 아직 2시간 정도 더 일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가 떠났다. 미나는 원고를 책상에 내려놓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꽉 쥐었다. 작고 체온으로 따뜻했다. 됐다. 이제 그녀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었다. 토요일 아침, 미나는 정수경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마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았다. 미나는 짧게 말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정 변호사는 이 시간 안에 오라고 했다. 미나는 진우에게 출판사에 간다고 말했다. 긴급한 수정 작업이 있다고. 작가가 기다린다고. 진우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밖은 잿빛이고 추웠다. 11월 말의 날씨가 느껴졌다. 미나는 지하철역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왼손은 녹음기에 녹음한 순간부터 그것을 놓지 않았다. 마치 사라질까 두려운 것처럼. 정수경 변호사의 사무실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변호사는 불필요한 말 없이 그녀를 맞이하고 의자를 가리켰다. 녹음기를 둘 사이의 책상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들은 함께 들었다. 녹음은 선명했다. 진우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고 침착하고 사무적이었다. 3주 아니면 4주 정도. 의사는 이미 준비됐어. 보험은 유효해.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정 변호사는 녹음을 멈추고 안경을 벗어 녹음기 옆 책상에 놓았다. 몇 초간 창밖을 말없이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심각하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녹음은 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법에서는 이것이 애매한 영역입니다. 다른 사실들과 함께라면 법원에서 간접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 사건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물질도 직접적인 자백도 공범의 이름도 없으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효과가 있어요.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미나가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설명해 주시죠. 제가 경찰에 가면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신문을 받으러 다니게 될 거고요. 모든 것이 몇 년간 길어질 겁니다. 그의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조각낼 겁니다. 편집, 문맥, 도발이라고 말하겠죠. 그가 말한 의사는 아마도 찾을 수 없는 평범한 지인일 겁니다. 미나는 분노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해요. 저는 이 결혼에서 그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하고 싶어요. 정 변호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했을 때처럼 존중의 의미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혼전 계약서는 검토하셨습니까? 네. 모든 페이지를 사진 찍었어요.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찾아 변호사에게 건넸다. 정 변호사는 천천히 넘기며 주의 깊게 읽었다. 그녀의 얼굴은 전문적으로 평온했지만 어느 순간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의 가까운 무언가였다. 아버님은 매우 신중한 분이시군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사항 3단락. 변호사가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배우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고의적인 위해가 입증될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전액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이것은 공증되었고 합법적이며 당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녹음 파일이 간접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녹음 파일과 증인의 증언을 합치는 겁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다. 기차에서 그의 대화를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설령서면 진술서 형태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종합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혼전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항상 형사 판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 기반이면 충분합니다. 미나는 김영자 씨를 그녀가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분명히 이해하며 말했던 것을 생각했다. 그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좋습니다. 정 변호사는 몇 가지 메모를 했다. 이제 아버님에 대해 녹음 파일에서 진우 씨가 그를 언급했다고 하셨죠. 박 회장님이 보험은 유효하다고 했어. 이것은 아버님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면 진우가 대화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그의 이름을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공범에게 모든 것이 최고 위층에서 합의되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동의했다. 아버님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바로요.
정수경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미나는 명확한 행동 계획과 휴대폰에 담긴 혼전 계약서 4본을 가지고 나왔다. 지하철에 들어가기 전에 차가운 11월 바람이 부는 건물 입구에서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박 회장은 두 번째 벨소리에 받았다. 미나야,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아빠, 오늘 뵈어야겠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짧은 침묵. 6시까지 오너라. 아버지는 서울 잠실에 살았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8층의 넓은 아파트. 미나는 정확히 6시에 도착했다. 박 회장이 직접 문을 열었다. 가사도우미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았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어두운 스웨터, 바지, 슬리퍼. 재킷을 입지 않으니 더 늙어 보였다. 아니면 그녀가 그냥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 수도. 그들은 서재에 앉았다. 진지한 대화가 있을 때는 항상 그랬다. 아버지는 책상에, 미나는 맞은편 의자에 어릴 적 성적표에 대해 설명하러 왔을 때처럼. 진우가 보험증권 때문에 아빠한테 전화했었죠? 그녀가 서론 없이 말했다. 최근에 그 사람이랑 그 얘기 하셨어요?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그녀를 보았다. 했다. 그가 말했다. 정확히 무슨 얘기였는데요? 지급 조건에 대해 물어봤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 박 회장이 눈을 살짝 찌푸렸다.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미나가 녹음기를 꺼내 녹음을 틀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들었다. 녹음이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박 회장님이 보험은 유효하다고 했어. 라는 구절이 나왔을 때 그는 코로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미나가 녹음을 멈췄다. 침묵은 아마 30초 정도 지속되었다. 몰랐다.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특유의 사무적인 건조함이 없었다. 그는 평범한 질문처럼 보험에 대해 물었다.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평범한 재정적 신중함이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좋아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지체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다. 네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미나야. 그녀는 오랫동안 탐색하듯이 그를 보았다.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숨길 줄 알았지만 이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황했다. 진심으로 그가 아빠를 이용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빠의 이름, 아빠의 말, 아빠의 권위를 이용해서 공범에게 모든 것이 합의되었다고 설득한 거죠. 박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거기서 1분간 서서 아래의 저녁 공원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가 물었다. 이혼할 거예요. 미나가 대답했다. 혼전 계약서에 따라서요. 그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될 거예요. 경찰은?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섰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그녀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부심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무언가. 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존중 같은 것. 김영자 씨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가 뜻밖의 물었다. 미나는 놀랐다. 그는 녹음을 주의 깊게 들었다. 아직 물어보지 않았지만 시도해 볼 거예요. 변호사는 내가 도와주마. 박 회장이 말했다. 최고로 논의할 여지 없다. 정수경 변호사님이 잘하실 거예요. 미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였다. 미나는 7시 30분에 그에게서 떠났다. 택시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보며 아버지와의 대화가 오랜만에 긴장된 침묵이 아니라 이해와 비슷한 무언가로 끝났다는 것을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 둘 다에게 바로 이런 추하고 위험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집에 진우는 노트북을 들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출판사 일은 어땠는지 물었다. 미나는 괜찮았어. 수정 작업 때문에 오래 걸렸어라고 대답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다.
김영자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썼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실 때 전화 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보내고 휴대폰을 책상에 놓았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김영자 씨는 일요일 아침에 다시 전화했다. 미나는 혼자 있었다. 진우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갔다. 공급업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부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이미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김영자 씨가 말했다. 목소리는 처음처럼 조심스러웠다. 모르는 노크 소리에 문을 천천히 안전고리를 걸고 여는 사람처럼. 김영자 씨, 미나예요. 5호차의 그 승객이요. 잠시 침묵.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지만 제가 메신저로 연락드렸고 직접 다시 전화하셨잖아요. 그건 대화할 준비가 되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엇을 원하시죠? 김영자 씨가 물었다. 제게 전화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서면 진술서요. 공증인 앞에서요. 직접 들으신 것만요. 날짜, 기차, 객차, 들으신 말들. 그 외에는 아무것도요. 그건 법정에서 김영자 씨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아니요, 아직은 이혼 관련 민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이 아니고요. 아무도 당신을 수사나 신문으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 대화를 들었다는 공증된 증인 진술서면 돼요. 미나는 압박 없이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제가 많은 것을 부탁드린다는 거 알아요.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그때 기차에서 하셨던 일, 이미 위험을 감수하셨잖아요.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아있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었다. 미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공증사무소가 어디죠? 마침내 김영자 씨가 물었다. 제가 다 준비할게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시간과 교통편은 맞춰드릴게요. 다시 잠시 침묵. 알겠습니다. 김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전화는 없어요.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영자 씨가 전화를 끊었다. 미나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나씩 세부 사항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구조를 갖추게 된 원고의 페이지들처럼 녹음, 혼전 계약서, 김영자 씨의 증언, 변호사. 이제 모든 것이 모였다. 마지막 요소만 남았다. 진우가 스스로 그 말을 해야 했다. 압박에 못 이겨서도 아니고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도 아닌 자발적으로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화 속에서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녹음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였다. 왜냐하면 미나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솔직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은 차가운 머리와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떨리는 목소리도 불필요한 시선도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도 없이 그녀는 하루 종일 준비했다. 진우는 저녁 6시에 공장에서 돌아왔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다. 공급업체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공장장이 바보처럼 군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미나는 듣고 저녁을 데워주고 그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점차 진정되었다. 그녀는 이런 편안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능숙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식탁을 치우고 돌아왔다. 잠옷 주머니 속 녹음기는 그가 오기 전에 미리 켜두었다. 진우 씨,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 진지하게. 그는 주의 깊게, 하지만 불안 없이 그녀를 보았다. 듣고 있어. 요 며칠 생각해봤어. 많이.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가 용기를 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들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오래전부터. 당신은 못 느껴.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 미나는 조용히 약간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을 듣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방식이었다. 가끔 당신이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사이에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빠르고 거의 알아챌 수 없는 것이 스쳐 지나갔다. 불안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다. 그는 저울질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 아빠에 대해서. 미나가 말했다. 아빠랑 통화했잖아. 보험증권에 대해서. 나도 알아. 그녀는 솔직하고 거의 순진하게 그를 보았다.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냥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린 가족이잖아. 진우는 약간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재정적인 세부 사항으로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건 우리 둘의 평안을 위한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넌 보호받을 수 있잖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미나가 부드럽게 거의 아이처럼 물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조용하고 천천히 말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미나야. 사람들은 죽어, 가끔은 예기치 않게. 심장마비 같은 거. 젊은 사람들도 심장마비나 무서워.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올바른 떨림이었다. 겁먹은, 폭로하지 않는, 무섭게 하는 거 아니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나한테? 미나가 조용히 되물었다. 우리 둘 다에게. 그가 빠르고 거의 자동적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실언은 나왔다. 미나는 천천히 믿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날 걱정해 주는구나. 그녀가 말했다. 당연하지. 그가 손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난 내 남편이잖아.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진우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미나는 식탁에 몇 분 더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녹음을 멈췄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부분으로 되감았다. 심장마비 같은 거. 젊은 사람들도 심장마비로 죽어. 그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 우리 둘 다에게 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실언이었지만 녹음되었다. 첫 번째 녹음, 김영자 씨의 증언, 혼전 계약서의 맥락에서 이것은 바로 필요한 것이었다. 다음 날 월요일, 진우가 공장에 있는 동안 미나는 정수경 변호사에게 전화해 두 녹음 파일을 모두 전송했다. 변호사는 그것들을 듣고 짧게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세요. 목요일까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김영자 씨가 왔다. 그들은 강남의 한 공증 사무소에서 만났다. 미나, 정수경 변호사, 그리고 김영자 씨. 그 승무원은 기차에서와 똑같아 보였다. 젊지 않고 땅딸막하며 일을 많이 하고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지친 얼굴. 그녀는 미나의 손을 건조하고 짧게 잡았고 껴안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증언은 명확했다. 날짜, 기차, 객차, 들은 내용,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현했다. 공증인이 인증했다. 모든 것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미나는 김영자 씨 옆에 멈춰섰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김영자 씨는 감상적이지 않게 똑바로 그녀를 보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했을 거예요. 누구나 하지는 않아요. 김영자 씨는 감사 인사에 어색해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평안하게 사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떠나 강남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수경 변호사가 그녀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다. 서류는 목요일에 준비될 겁니다.
이혼 소송은 금요일에 제기합니다. 진우 씨는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미나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제기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요. 그들은 헤어졌다. 미나는 지하철로 내려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객차 손잡이를 잡고 맞은편의 어두운 유리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젊은 여자가 비치고 있었다.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고 어두운 재킷을 입은 거의 낯설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모습, 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 금요일까지 이틀 남았다. 목요일 저녁 정수경 변호사가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 미나는 진우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침실에서 문을 닫고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다. 놓쳐서는 안 될 텍스트를 읽듯 서두르지 않고 주의 깊게 읽었다. 이혼 소장, 혼전 계약서 첨부, 사항, 3단락 참조, 3페이지에 걸친 간결한 법적 근거, 건조하고 정확하며 감정 없이 바로 필요한 방식이었다. 정수경 변호사는 따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출합니다. 원본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세요. 진우에게는 통지서가 사명업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미나는 노트북을 닫고 몇 분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문 밖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중얼거리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떤 쇼 프로그램인 듯했다. 평범한 아파트에서의 평범한 저녁. 마지막 그런 저녁. 그녀는 승리감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다른 무언가, 조용하고 거의 평온한 것이 있었다. 마치 엔진이 이미 출력을 높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비행기 안에서처럼 그냥 날아가는 것. 금요일 아침, 그녀는 진우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그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창가에 서서 빨리 마셨다. 옷을 입고 전날 밤 미리 챙겨둔 서류 가방을 들었다. 종이에 짧고 설명 없이 썼다. 일 보러 나갔어. 저녁에 올게. 부엌 식탁에 놓았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공증사무소에서 그들은 정수경 변호사와 9시 45분에 만났다. 변호사는 원본 서류를 검토하고 사본을 만들고 책갈피를 꽂았다. 10시 2분에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확인서를 인쇄하여 미나에게 건넸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수경 변호사가 말했다. 첫 재판은 대략 3주 후에 열릴 겁니다. 진우 씨는 사명업일 이내에 통지를 받을 겁니다. 그가 그것을 받는 순간 시작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정확히 무엇을요? 미나가 물었다.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아니면 둘 다일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폴더에 정리했다. 중요한 것은 저 없이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어떤 말이든 어떤 주장이든 모든 것은 저를 통해서 하세요. 당신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나가 말했다. 그녀는 11시 30분에 사무실을 나와 집이 아닌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박 회장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은 격식 없이 간단하게 차려져 있었다. 차, 샌드위치, 과자가 담긴 작은 그릇. 그에게는 이것이 제스처였다. 미나는 알았다. 그들이 부엌에 앉은 것은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보통 아버지는 그녀를 서재에서 만났다. 부엌은 다른 공간, 덜 공식적이고 덜 방어적인 곳이었다. 아버지도 아마 그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제출했느냐? 그가 물었다. 네. 오늘 아침에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 몇 초간 침묵했다. 할 말이 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았다. 사무적인 딱딱함 없이 평소보다 낮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안다. 그때 결혼식에서도 그 전에도 너를 압박했을 때도 그는 속임수 없이 똑바로 그녀를 보았다. 나는 사과하는 법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알지. 알아요.
미나가 말했다. 혼전 계약서. 내가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냥 느꼈다. 그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보였다. 아버지가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법적으로 대비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아빠는 그 계약서로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미나가 말했다. 그걸 모르셨더라도요. 박 회장은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방어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갑옷을 입는데 익숙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그것을 벗은 것처럼. 네가 스스로 해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셨어요. 그냥 아빠 방식대로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익숙하게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재판이요. 3주. 혼전 계약서에 따라 그는 제가 결혼 전에 가졌던 것 중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거의 없어요. 7개월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거든요. 아파트는 월세였고 차도 없어요.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가진 것 없이 떠나게 될 거예요. 감옥에는 안 가고? 네. 그녀가 말했다. 형사 사건으로 갈 증거가 부족해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몇 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눈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반대를 예상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결정했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이것 또한 제스처였다. 박 회장에게는 매우 큰 소장 접수 통지서를 진우는 월요일에 받았다. 정수경 변호사가 미나에게 전화해 서류가 등록 주소지로 배달되었다고 알렸다. 그 전화 후 40분 만에 미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우였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다음 전화는 3분 후. 그리고 또 한 통. 그리고 메시지. 미나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당장. 그녀는 정수경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는 빨리 답했다. 받지 마세요.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하세요. 미나는 휴대폰을 치웠다. 진우는 저녁에 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미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도전적이거나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그를 보았다. 그는 평소와 달라 보였다. 가면이 벗겨졌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얼굴에는 당혹감이 있었고 그 뒤에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통지서 인쇄물을 손에 들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혼 소송 냈어.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근거로? 법원을 통해 모든 서류를 받게 될 거야. 거기에 다 쓰여 있어, 미나야.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거의 부드럽고 거의 설득력 있게 변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실수하는 거야. 우리 어른답게 차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제 변호사님은 법원을 통해 하라고 했어요. 그녀가 반복했다. 진심이야? 목소리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였다. 완전히.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저 똑바로 바라보며 시선을 견뎠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고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미 깔끔하고 돌이킬 수 없고 전문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그의 안에서 무언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압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혼전 계약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림을 맞추는 사람처럼 그냥 소리내어 말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는 통지서를 식탁에 놓고 잠시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서서 아파트를 나갔다. 문은 소리 없이 말 없이 조용히 닫혔다. 미나는 몇 분 더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미처 들지 못한 컵을 싱크대에 넣었다. 창문을 열었다.
11월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재판은 3주 후에 열렸다. 이런 사건치고는 빨리 진행되었다. 정수경 변호사는 깔끔하게 일했다. 증거 기반은 신중하게 구축되었다. 혼전 계약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진우는 젊고 급하게 고용한 듯한 변호사와 함께 왔다. 그 변호사는 계약 조건을 다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공증, 양측 서명, 결혼 한 달 전 날짜.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깨끗했다. 판사는 두 번째 재판 끝에 판결을 선고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청구는 혼전 계약서에 따라 해결한다. 진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법정을 나섰다.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미나의 것이었다. 공동저축은 거의 없었다. 그의 짐은 그녀가 미리 싸서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 법원 계단에서 그는 잠시 그녀 옆에 멈춰 섰다. 그녀는 외면하지 않았다. 똑똑하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분노 없이, 오히려 얕잡아 봤던 상대를 향한 것과 같은 차가운 존중을 담아서. 응. 미나가 대답했다. 그냥. 그가 떠났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류철을 겨드랑이에 낀 채 옆에 서 있던 정수경 변호사에게 돌아섰다.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짧게 말했다. 끝났어요. 미나가 동의했다. 밖은 추웠다. 12월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첫눈이 보도 위에 얇고 거의 투명한 층으로 쌓여 있었다. 미나는 재킷깃을 올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다. 진산에도 지금쯤 눈이 오겠지. 그리고 터미널 카페가 12월에도 문을 연다면 아마 따뜻하고 커피 냄새가 나겠지. 그리고 현우는 아마도 커피 머신 앞에 서서 같은 집중된 표정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있겠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그때 그 일요일 아침 카페를 떠나면서 기록해 두었던 번호를 기억 속에서 찾았다. 혹시 몰라서 그냥 보도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짧게 썼다. 현우 씨, 미나예요. 11월에 게스트하우스 찾아주셨던 기억하신다면 곧 가고 싶어요. 보내고 휴대폰을 치우고 1분 전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속 걸었다. 현우는 20분 후에 답장했다. 미나는 이미 지하철로 내려가 승강장에 서 있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메시지를 읽고 가슴속에서 따뜻하고 단순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흥분도 환희도 아닌 설명할 필요 없는 조용한 기쁨. 기억해요. 오세요. 커피 준비해 놓을게요. 단 6마디. 불필요한 질문 없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도 없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말도 없이. 그냥 오세요. 미나는 메시지를 2번 읽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역할 속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저녁 6시 30분에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이제 익숙해진 그녀만의 정적으로 그녀를 맞았다. 진우의 물건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사라졌다. 변호사가 그에게 싸놓은 가방을 전달했을 때 미나는 방들을 둘러보며 슬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간은 텅 비어 보이지 않았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 차이는 엄청났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출장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날 때처럼. 2년 전 부산 시장에서 산 부드러운 짙은 녹색의 아끼는 스웨터, 청바지, 오랫동안 미뤄두고 시작하지 못했던 책, 최소한의 화장품, 충전기, 펜이 든 공책. 다음 날 아침, 토요일, 그녀는 4년간 함께 일한 편집장인 김 부장님에게 전화했다. 짧게 설명했다. 며칠이 필요하다고.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미나는 그런 부탁을 남용한 적이 없었다. 쉬어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강릉행 KTX는 오전 10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했다. 미나는 9시 30분에 역에 도착해
이번에는 객실이 아닌 일반 좌석표를 샀다. 승강장에 서서 기차를 바라보았다. 철도 냄새, 엔진 소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 모든 것이 한 달 전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객차 안에서 그녀는 창가에 앉아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책을 꺼냈다. 잠시 읽다가 그냥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천천히 멀어지고 수도권이 시작되었다. 눈 덮인 겨울 들판, 눈 속의 작은 숲, 검은 지붕의 드문 마을들. 하늘은 낮고 희끄무레했지만 구름 사이로 지평선 어딘가에서 옅은 12월의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다. 강릉까지는 2시간 남짓 걸렸다. 거기서 그녀는 진산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다. 버스는 1시간 20분 걸렸다. 미나는 창가에 앉아 지난 한 달 재판, 진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어떨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앞으로 그녀가 사랑했던 일, 이제 오롯이 그녀의 것이 된 아파트, 무언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은 아버지. 그리고 11월에 이틀을 보냈고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온 작은 도시, 진산. 버스는 오후 2시 30분에 진산 버스 터미널에 들어섰다. 미나는 내려서 어깨에 맨 가방을 고쳐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시는 그녀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조용하고 작고 서두르지 않는. 단지 이제는 눈에 덮여 있었다. 보도는 치워졌지만 집 지붕에는 하얀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 공원의 나무들은 마치 서리로 덮인 것처럼 은빛으로 서 있었다. 공기에서는 추위와 어딘가 굴뚝에서 나는 연기 냄새가 났다. 터미널 카페까지는 걸어서 갔다. 금박돔이 있는 교회를 지나 토요일에는 4시까지 열리는 시장을 지나 익숙한 거리를 따라 10분. 카페의 노란 창문은 그 11월 밤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비뚤어진 간판, 단순한 문. 미나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진짜 진한 커피 냄새와 무언가 구운 냄새가 났다. 몇 테이블은 차 있었다. 창가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구석에서 체스판을 둔 두 노인. 아늑하고 살아있는 소음, 도시의 것이 아닌 지방의 시끄럽지 않은. 현우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마치 바로 지금, 바로 그 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꾸민 듯한 놀라움도 대중을 향한 활짝 웃음도 없었다. 그냥 보았고 그의 얼굴에 무언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 미나 씨, 그가 말했다. 현우 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입구 옷걸이에 걸고 창가 그 테이블, 그녀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에 앉았다. 창밖에는 눈 덮인 거리가 있었고 그 위로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현우는 묻지 않고 커피를 가져왔다. 그녀 앞에 작은 잔과 각설탕 한 조각이 놓인 받침을 놓았다. 제가 뭘 마시는지 기억하시네요. 미나가 말했다. 기억해요. 그가 확인했다. 그냥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커피는 뜨거웠고 손가락이 금세 따뜻해졌다. 좋아졌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서 없는 완전한 진실이었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묻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부터 높이 평가했던 그 자질.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을 끌어내지 않는 것. 얼마나 계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며칠 동안요. 미나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요. 현우는 서두르지 않고 주위에 깊게 그녀를 보았다. 편한 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해요. 그가 말했다. 혹시 모르니. 알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미 예약했어요. 아침부터요. 그가 기억하던 그 조용한 미소로 살짝 답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로 갔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다. 미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도 꾸밀 필요도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도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오래전에 잊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했다. 미나는 그에게 이야기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아직 과거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현재이기를 멈춘 이야기들을 들려주듯이 기차에 대해, 그날 밤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 현우는 말없이 중간에 끊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들었다. 가끔씩만 짧고 정확하며 이야기를 계속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몇 초간 그녀를 바라보았다. 스스로 해내셨네요. 그가 말했다. 거의요. 미나가 대답했다. 김영자 씨가 도와줬어요. 변호사님도 도와주셨고요. 아빠도 나름대로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도 도와줬어요. 그때 11월에. 저는 그냥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드렸을 뿐이에요. 현우가 말했다. 가끔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카페는 10시에 문을 닫았다. 현우는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미나는 마지막 커피 잔을 들고 어두운 창밖,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드물고 크고 솜털 같은 눈송이. 그녀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현우가 카운터에서 나왔다. 내일은 일요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저는 9시에 열어요. 게스트하우스 말고 아침 식사하고 싶으시면요. 하고 싶어요. 미나가 말했다. 밖은 춥고 조용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미나는 치워진 보도를 걸었고 눈송이가 재킷과 머리카락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거짓으로 드러난 7개월의 결혼 생활, 인내와 냉철한 머리, 정확한 결정을 요구했던 한 달, 재판, 계단에서의 마지막 대화, 멀어져가는 진우를 생각했다. 그리고 앞에는 작은 도시에서의 아침, 비뚤어진 카페에서의 커피. 그녀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기억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가끔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편한 게스트하우스는 11월과 마찬가지로 소박함, 따뜻함, 불필요한 말의 부재로 그녀를 맞았다. 리셉션에 같은 여자가 열쇠를 건네주었다. 미나는 방으로 올라가 가방을 놓고 재킷을 벗고 침대에 누워 긴 길을 다녀온 후처럼 즐겁게 몸을 쭉 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은 도시는 잠들고 있었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여기에 남을지 서울로 돌아갈지 몰랐다. 그녀와 현우 사이에 이제 막 시작되는 계획이나 계산 없이 느리고 조용한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알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이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계산하려 하지 않았으며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냥 작은 도시의 작은 방 어둠 속에 누워 정적을 들었다. 맑고 진실된 그녀 자신의 내일은 아침이 올 것이고 그 아침은 좋을 것이다.